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명모인 목사님의 교회 개혁의 중요 원리 시리즈입니다. 그중에서도 제8편, 개혁된 교회의 권세, 교회법 제정편이고요. 교회 질서,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이 교회법이라는 게 왜 중요하고 또 이게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 그 핵심을 좀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에서 시작하는데요. 자료를 보면 교회의 타락이 꼭 외부 박해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부의 무질서, 그러니까 교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허물 때 찾아온다는 거죠. 맞아요. 그 개혁자 존 칼빈도 그랬잖아요. 지상에는 완전한 공동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에도 질서가 필요하고 또 그 질서를 지킬 수단, 그게 바로 교회법이다. 이렇게 본 거죠. 단순히 그냥 규칙 몇 개 만들자는 차원이 아니었던 거고요. 그렇죠.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냐? 이걸 자료에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짚어주는데요. 네네. 첫째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경건한 삶으로 부르시고 키우는 뭐랄까 특별한 곳이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사실 우리 혼자서는 온전한 신앙을 다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정말 그렇죠. 그리고 셋째가 바로 이 교회법이 경건 생활에 어떤 안정감을 주고 또 훈련의 틀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안정감과 훈련의 틀.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그럼 교회가 어떻게 진리를 건의 있게 가르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그 방법은 교회가 먼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따르는 것뿐이라고 강조해요. 스스로 먼저. 네. 그래서 교회는 보편적으로 이 교회 헌법, 즉 교회법을 제정할 권세를 갖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세 가지 큰 권세가 있잖아요. 교리권, 입법권, 재판권. 그중에서 이제 교회의 질서를 위한 법을 만드는 입법권에 해당하는 겁니다. 입법권. 물론 이 권세는 함부로 쓰면 안 되고 개인의 양심을 막 억압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하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언제나 교회를 허무는 게 아니라 세우는 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칼빈도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스승이시다 이걸 강조하면서 목회자들이 이 권위를 잘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 권위를 지키려고 칼빈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자료에 그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죠. 칼빈이 이제 제네바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 당시 로마 카톨릭하고는 다른 좀 더 성경적인 직분자 개념을 다시 발견하고 이걸 바로 세우려고 애를 썼어요. 처음부터요? 네,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21개 조항의 신앙 고백서, 또 33개 조항의 신앙 교육서를 막 만들었고요. 바로 다음 해인 1537년에는 제네바 교회의 조직과 그 예배에 관한 조문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교회 규칙 초안을 시회회에 제출합니다. 와, 정말 빠르게 움직였네요. 그렇죠. 칼빈이 나중에 임종 직전에 고별 연설을 할 때도 이 얘기를 했을 정도로 이 교회 질서를 바로 세우려고 한 건 정말 평생의 과업이었던 거예요. 그 정도였군요. 네. 그러다가 칼빈이 잠시 제네바에서 추방됐다가 돌아오잖아요. 네, 맞아요. 돌아와서는 1541년에 더 발전된 형태로 교회 칙령이라는 걸 제출해서 통과시킵니다. 이 칙령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칠의법원이라는 걸 세운 거였어요. 영어로는 콘시스토리라고 하죠. 칠의법원, 오늘날의 당회 같은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목사들과 12명의 장로들로 구성돼서 매주 모여서 신자들의 삶을 감독하고 또 훈계하는 역할을 했죠. 만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잠시 금지하는 수찬 정지를 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교회 공동체에서 아예 내보내는 출교 조치까지 내릴 권한을 가졌습니다. 출교까지요. 그게 강력한 권한인데요? 굉장히 강력하죠. 네, 칼빈은 주님의 성찬을 더럽히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고 말할 정도로 성찬의 거룩함을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칠의권 행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이게 단순히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찬의 순결을 지키고 또 신자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돕는 과정으로 본 거죠.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고요. 네, 맞아요. 제네바 시의회가 교회가 그 출교권까지 갖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반발했어요. 교회의 권한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다른 도시들 예를 들면서 계속 반대한 거죠. 정부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칼빈이 거의 10년 넘게 이걸 가지고 시의회랑 계속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1555년에 가서야 교회가 독립적으로 칠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거죠. 와, 10년 넘게요? 정말 대단한데요?
여기서 칼빈이 정말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원칙이 보이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교회의 영적인 권한과 국가의 세속적인 권력은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이 성경적인 확신 때문이었어요. 정부가 교회의 고유한 영역에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교회와 국가의 분리 원칙이군요. 네, 이런 노력 끝에 제네바의 실질적인 변화도 있었다고 자료는 이야기합니다. 뭐 도박이나 좀 방탕한 문화 같은 게 줄어들고 많은 시민들이 칼빈의 설교를 들으려고 교회로 모여들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해요. 오,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제네바 모델이 이후에 다른 지역 개혁교회들의 교회법 제정에도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1559년에는 프랑스 개혁교회, 1560년에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그리고 쭉 이어져서 1618년 19년에 네덜란드 도르트 총회에서 아주 체계적인 교회법으로 발전하게 되죠. 프랑스, 스코틀랜드, 네덜란드까지 퍼져나갔군요. 네, 그리고 이 개혁교회법의 중요한 두 기둥,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자료에서는 직분체제와 회의체제로 꼽습니다. 직분체제와 회의체제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직분체제라는 건 목사, 장로, 집사처럼 성경에 따라서 교회의 역할을 나누는 걸 말하고요. 회의체제는 당회, 노회, 총회처럼 여러 교회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하는 뭐랄까 좀 민주적인 구조를 의미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개혁교회 질서의 핵심 골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할 분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이렇게 역사적으로 참 중요한 원리들이 세워졌는데 자료는 좀 흥미롭게도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날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마무리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이 두 기둥, 직분체제와 회의체제가 점점 세속화되면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교회법 자체가 성경 원리에서 벗어나서 개정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까지 벌어진다고 지적하고 있죠. 참 씁쓸한 지적이네요. 네. 오늘 저희는 명무인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이 개혁교회 전통 안에서 교회법이라는 것이 단순히 교회를 통제하려는 수단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고 신자를 양육하고 또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또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했던 산물이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특히 존 칼빈의 역할을 중심으로요. 핵심은 역시 세속 권력과는 구별되는 교회의 고유한 영적 권위와 질서를 지키려는 그런 몸부림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질서를 세우는 것, 또 잘못을 바로잡는 권징을 시행하는 것, 국가 권력과의 분리, 회개를 통한 회복을 강조하는 것, 이렇게 역사 속에서 교회법을 세우려 했던 그 핵심 원리들이 오늘날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 특히 자료에서도 지적했던 그 세속화의 도전에 맞서서 과연 어떤 의미 있는 통찰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깊이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